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연기는 어떠셨어요? 연기 너무 좋았죠. 둘 다. 네. 둘 다 좋았어요. 근데 츠네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치마부키 사토시는 제가 좀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었는데 예전에 연기력이 엄청 막 특별하고 그러다기보다는 저희 원더 할 때 얘기했던 오웬 윌슨 같은 배우 있잖아요. 네. 좀 편안함을 주는, 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배우인 것 같고 거기 얼굴까지 잘생겼으니. 그리고 저는 이케와키 치즈루가 네. 되게 좋았는데 진짜. 저는 이제 좋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 보면 되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점 가서 먹으면 여기 레시피가 뭘까 이런 식으로 궁금해지듯이 이 배우는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를 만들어냈을까 하는 궁금함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영화 자체에서도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 여자가 약간 물고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리를 못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렇게 움직임이나 말을 하는 그런 속도나, 그러니까 니모 같은 물고기 말고 나중에 그 모텔에서 등장하는 조금 갈치요? 네, 갈치 같은 거 왕갈치? 되게 약간 흐물흐물 움직이는 고대 갈치. 약간 그런 물고기 같은 말할 느낌이 때도 입 모양이 되게 작게 말하지 않아요? 네. 뭔가 크게 말하지 않고 물고기 같다고 하니까 딱 와닿는 것 네. 같아요. 진짜 인어처럼 다리를 못 쓰네요. 네. 머리도 약간 물결에 젖은 듯이 항상 헝클어져 있고. 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물고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물고기 진짜 좋아하죠. 물고기 요리 맨날 하잖아. 그러네? 네. 마지막 장면이 물고기로 끝나죠. 구운 맛있긴 잘 구워. 네, 지글지글. 집에서 생선 요리하면 냄새 나서 잘 안 하는데. 과감한 시도. 네. 은성 감독님 어떠셨어요? 연기? 연기는 너무 좋았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츠바부키 사토시와 이케와키 치즈루가 20대 초반에 할 수 있는 연기를 정말 그 현실감 있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두 배우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 그만큼 이 영화 안에서 연기를 너무 역할로서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때 이케와키 치즈루가 이 영화로 조제로서 딱 소개되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국내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 2000년대 초반이고 그때는. 근데 이거 이후에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낸 활동들이 있었나요? 영화를 꾸준히 찍긴 했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유독 기억나는 영화는 없다가 최근에 너는 착한 아이 그러니까 그거 때 제가 거기서 좋아한다고 연결 컨텐츠로 소개를 해주셨었죠. 저도 이 영화 외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연기가 참 좋았다 하셔서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치바부키 사토시도 저도 좋아해서 그 이후의 영화들을 꽤 챙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꽤 진지한 영화를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혐오스런 마츠코 감독님이랑도 같이 찍지 않았나요? 뭐 갈증? 아닌가? 맞네. 거기 잠깐 나와요. 네, 기억이 안 나오고 잠깐 나오고. 제가 본 거는 마이백 페이지랑 그 영화가 좀 진지했고 또 재밌었던 게 그 미타니 코키 영화에서도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치바부키 사토시가. 네. 맞아요. 매지가오 나왔고. 그리고 그 기묘한 이야기 일본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미녀캔. 네. 미녀캔 진짜. 미녀캔이라는 에피소드에 치바부키 사토시가 드라마 나왔거든요. 기묘한 이야기 와 진짜 그거 재밌는데. 네. 재밌는 편들이 있잖아요. 네. 레전드 편들. 제가 요즘에 기묘한 이야기를 한 작년에 한번 봤어요. 그게 요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예전에 들었어요. 비해서? 예전에는 기발하기도 했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아쉬웠어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 미녀캔 여름애님 보셨어요? 저는 김요한 이야기 자체를 안 봐가지고 재밌나요? 네. 무서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안 봤나 봐요. 무서운 거, 뭐 신기한 거, 뭐 재밌는 거. 옛날에 저희 MBC에서 맞아. 뭐죠? 환상 게임? 환상 게임? 뭐 하여튼 그런 그렇죠. 미스터리. 네, 미스터리 극장도 있었고. 네, 그런 느낌으로 픽션을 짧게 한 단막극처럼 했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친구가 김요한 이야기 얘기를 하길래 전 일본 옛날에 봤던 거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네, 저도 넷플릭스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번역을 뭐 다 비슷비슷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어쨌든 치마부키 사토시는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재작년인가 분노라는 영화에서 그러네요. 치마부키 사토시 봤었어요. 네. 근데 계속 꾸준한 것 같아요. 네. 연기력이. 한국에도 인기가 계속 많고.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딱 한국과 일본이 좀 유일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미묘한 정서에 좀 따라갈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츠네오가 조제에게 약간 인사말처럼 존댓말로 처음에 말을 하거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저 일본어 잘 모르긴 하는데. 일본어 어디 처음에 대사가 뭐였을까? 음식 맛있네요 하면서 네, 하니까 맞아요. 조제가 약간 혼잣말처럼 반말하죠. 네, 조제. 살모네라균이 계란에 있어서 이따 배가 아플 거야 라고 반말을 해요. 저는 근데 이게 뉘앙스로 딱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존댓말을 쓰는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맞아요. 모모 마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성인이 돼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말을 놓는 게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츠네오랑 조제는 쉽게 말을 놓으면서 친해졌거든요. 저는 그런 지점도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언제 났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바로 그냥 났어요. 네. 조제가 먼저 반말을 해버리니. 네. 지금 보고 있어. 첫 장면. 우마이스. 우마이스 이렇게 하네. 맛있네요. 하니까 약간 혼잣말처럼. 조제는 처음부터 반말이죠. 네. 계속.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존댓말이 있는 게 아니라 반말이 있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듣고 조금 생각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존댓말이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은 반말이 없대요. 오히려 다 존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예의를 갖춰서.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반말이 있어서 함부로 대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오히려 더 차등을 두고 말하는 문화가 있고 그게 더 예의가 있는 문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듣긴 했거든요. 저도 그 후로는 한국말에 대한 그런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예의라는 부분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진짜 그러하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그 언어가 세분화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가 쓰는 말이랑 남자가 쓰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 성별까지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존중의 존댓말 말고 좀 뭐랄까 좀 대접받고 싶어하는 존댓말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좀 참 이게 존댓말이긴 한데 정말 존중이 들어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반말이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언어라면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다 똑같이 사용하는 게 수준을 높이고 더 예의 바른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찌됐든 조제는 츠네오를 하대합니다. 하대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런 식이죠. 맛있네요 이러니까
되게 아는 척하면서 반말로 살모넬라균 알아?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할머니 말투로 네. 사투리를 막 해주죠. 그러니까 벙찌죠. 이러면서 알고 보면 책을 많이 읽어갖고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그 총을 구하고 싶어 했을까요? 총.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이야기는 사라져버리네요. 총을 구하고 싶어 하다가. 그죠. 칼로 안 돼서. 아, 호신용으로? 그러니까 그 칼을 휘두르는 이유도 누군가 유모차를 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얼굴에 상처가 나 네.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애호한테 말하지 못한 부분도 전 많았을 것 같아요. 괴롭힘 당한.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작하는 거기서 분명 되게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자기가 공격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유모차 공격했다는 듯이. 그러고서는 그날 조지한테 가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너 그 키 크고 마른 남자한테 공격당했지? 그랬더니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니 뚱뚱하고 늙은 남자였어 라고. 그리고 내가 칼로 찔렀어 이런단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죠.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느껴졌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애호 그때까지는 친애호를 전혀 의지할 생각이 없었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네. 조제는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고 네. 안 되는 사이 네. 그렇게 생각했고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조제는 그런 식의 방어하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친애호한테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거짓말을 생각 못했고 그 자기가 이렇게 유모차를 하려고 해가지고 뭐 습격을 당했다라고 막 큰 소리로 말하는 마작 멤버 한 명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키 작은 아저씨가 있길래 그 아저씨가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지. 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깊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얘기가 달라지네. 좀 살기 힘들겠다 그 정도. 얼마나 많이 괴롭힐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선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런 욕망이 있다. 이런 게 그죠. 내포돼 있나 싶기도 했어요.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이러잖아요. 친애호가 카나에를 떠나고 이제 조제를 사귀기로 해요. 네. 그리고선 이별을 고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사귀고 있는데 다시 재회한 거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네. 그래서 그 두 여자가 마주치고 유모차 대 그 서 있는 네. 카나에 그리고 뺨을 한 대씩 치고 네. 카나에가 한 대 더 치죠. 네. 그리고 떠나고 그게 마지막인데요. 거기서 이래요. 너한테는 자기가 필요하대. 뭐 자기 없으면 넌 안 된대. 너 혼자 살아갈 수 없대. 이렇게 카나에가 말하면서 내가 아는 친애호는 그렇게 훌륭한 애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철저하게 사랑 얘기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친애호는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 것 같고 그 네. 조제를 그리고 제가 그 업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다르게 다가왔다고 한 것도 사랑이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5대5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허용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 같아요. 근데 조제는 그 업어달라는 걸로 사랑을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레 휠체어를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랑이 끝나는 건 아는데 그 끝날 때까지 난 너한테 업힐 거야. 난 사랑할 거야.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더 슬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맞아. 그리고 나서 맞아. 네, 그쵸. 조제는 뭔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 오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여행을 가는 게 친애호의 부모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제의 같은 보육원 아들, 조제 아들 있잖아요. 걔는 업어주죠. 네. 어렸을 때. 그 친구가 결혼할 거냐고.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냐 이러니까 조제가 담배를 딱 피면서 할머니 같은 그 인생 다산 말투로 결혼은 무슨 하면서 약간 비웃잖아요. 네.
그런 것도 춘혜호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책임감, 고뇌 이런 걸로 좀 혼자 소가리를 한다면 조제는 그냥 그런 것도 다 뭔가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다 감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얘기하면서 또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떤 장면들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그 춘혜호가 조제의 집 앞에서 뭐 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초인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잖아요. 그때 누구야라고 반대편에서 들려오면은 춘혜호가 항상 나야라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네, 여러 번 반복돼요. 네, 그래서 저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나야는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고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문 사이로 두고서 나야라고 말할 때 되게 나지막한 그 춘혜호의 목소리 그리고 그거를 방 안에서 혼자 딱 들었던 조제의 모습이 좀 많이 인상적이어서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딱 확인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잖아요. 조제는 가지 말라고 가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G.O.D죠. 네. 춘혜호는 근데 그게 참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말을 그 순간에 내뱉는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임을 알지만 하는 말들 그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가? 여튼 근데도 우린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잖아요. 그 순간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듣고 싶은 말이었고 두 사람이 그러는 마음을 확인하고 조제가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네, 그 장면이 좋아요. 제외했을 때. 네, 제외하고 딱 처음 만났을 때. 좋죠, 그 장면. 그 키스신이 너무 앞에서 춘혜호는 키스를 많이 하는데도 다르죠. 그 조제하고 하는 키스. 연기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지? 그 요리하다 쿵 떨어졌을 때 진짜 놀란 것 같다는 그 연기처럼 그때 키스를 하고 가만히 안아주거든요. 그때 조제가 해도 돼. 그때 전혀 모르면서 뭘 그랬더니 아, 나 괜찮아. 그때 뭘 그때 해도 된다고 했더니 그때 진짜 화들짝 또 놀라면서 뒤로 물러나죠. 네. 거기서도 약간 정말 놀란 것 같아요. 연기였을 것 같아. 진짜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순간 착각해가지고 놀란 건 아니겠지. 저도 근데 이게 약간 몰입해서? 네, 그러니까 대본에 없는 걸 할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질 때 진짜 놀라는 배우들의 연기 있잖아요. 대본에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연기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약간 츠바부키 사토시의 날 것 같은 연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딱 그 20대에 뭔가 처음 겪게 되는 감정들? 이런 게 저는 조제보다는 춘혜호한테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좀 그 또래 남자아이 같은 네, 그런 행동들.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뭐야 그게 막 이런 거라던가 조언을 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린 씨는 어떤 장면이세요? 저는 사실 장면 2개인데 방금 덮치는 거 아니야 나랑? 은서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장면에 이어서 그 처음 사랑을 나누는 그 씬 있잖아요. 네. 사실 영화에서 섹스 씬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드 씬이 되게 욕망을 보여주는 것들도 많고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그게 별로 표현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의 그 배드 씬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기가 직접 이부자리를 이렇게 딱 마련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되게 죄인처럼 춘혜호가 앉아있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 모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조제는 거기서 자기가 옷 이렇게 단추 하나씩 다 풀고서는 이렇게 알몸을 딱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전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과 이제 사랑이 끝나는
장면이 또 인상이 깊은데 저는 둘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화장실 장면 아시죠? 약간 거기서 약간 유일하게 눈물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아무도 눈물 안 흘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표피적으로는 그냥 장난치고 놀잖아요. 조제가 장애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친혜호가 밖에서 망을 보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웃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제가 뭐 하는 거냐 하면서 휴지 막 집어 던지고. 근데 그게 둘 사이의 사랑이 이제 사라져간다는 걸 서로 다 알고 있고, 근데 사랑이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그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비롯된 짠한 감정들 있죠. 네. 그리고 그거를 조금이나마 또 살려보고 싶은 그런 츠네오의 의지가 또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마음 아팠어요. 화장실 장면에 촬영이랑 처음에 만났을 때 유모차 부딪혀가지고 츠네오가 거기 다가가는 장면이랑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구도나 이런 느낌이 그때 하늘에서 찍는 것처럼 부감으로 찍거든요. 그때도 그렇고 약간 그 전봇대가 있었는데 처음에 유모차 만났을 때는 전봇대 위에서 찍는 느낌이었고 화장실도 공간이 좁아서 그 풀샷을 담기 위해 위에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만남과 뭔가 마지막에 그렇게 있는 모습이 그 두 장면이 되게 많이 지금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두 장면. 네. 저는 이제 거의 끝 장면에서 츠네오가 헤어지고, 근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는 이제 나레이션은 이렇게 나오죠. 의외로 우리는 되게 깨끗하게 헤어졌다. 정말 뭐 갔다 올게 이런 식으로 헤어지잖아요. 네. 그 앞에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 날 츠네오는 신발을 신고 그 집에서 나가고 그리고 카나에와 사귀기 위해서 카나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좀 별로였어. 그렇죠. 혼자 가면 갔지. 왜 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귀고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카나에가? 카나에랑 츠네오가 둘이 사귀고 있는 사이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제랑 헤어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여친한테는 또 예의를 차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하는 마지막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두 사람은 걷죠. 근데 카나에는 뭐 이런저런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음소거가 되면서 카메라가 그 도로 저편에서 두 사람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그냥 유령처럼 이렇게 터벅터벅 걷다가 막 오열하기 시작해요. 그 난간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카나에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옆에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고. 근데 그 장면까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 다음 장면에서 제가 연결해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조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조제가 유모차 말고 다른 걸 타는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일반 휠체어도 안 탔던 사람인데 이제는 전동 휠체어를 너무나 능숙하게 빠르게 달리고 있고 주변에 자전거 타는 청소년들도 있는데 더 빨리 막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녀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게 다음 컷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업어달라고 하는 것들이 그녀가 이렇게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차피 끝날 거니까 한 번이라도 더 업히고 싶은 마음으로 느껴졌고 그녀는 현실을 이제 받아들였고 살겠구나, 잘 살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후는 많이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볼 때는 대학도 가고 사실 복지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일본이. 그러면은 그 정도로 지적이 있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면 학교도 다니고 또 새로운 거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래가 좀 더 밝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래서 좋았어요. 그치? 아까 말씀하신 슬픔이 안녕이라는 해시태그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엔딩이 생각나긴 했어요. 거기 그 사랑이 끝났다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일본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네.
한국보다 훨씬. 그렇겠죠? 저는 의외로 이 영화 보면서 생각보다 복지가 안 돼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별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상상했던 일본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랄까? 당연히 이제 허점이 많이 있을 건데 특히 그 할머니는 믿지 않잖아요. 복지를. 어떻게 그걸 해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학교도 안 보냈겠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너무 무지해서 제 생각에는 소재가 그렇게.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막 그러잖아요. 나 장애인이란 처음 말해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이.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 선진국이라고 해도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한국보다는 장애인 훨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서 놀란 게 장애인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한국어는 그죠.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집에서.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활동하고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까지 했고요. 이제 연결 콘텐츠네요. 그래요? 벌써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 준비해 오신 것 중에 하고 연결 콘텐츠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우는 남자. 우는 남자. 츠네오 굉장히 우는 남자죠. 네. 그 장면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첫 배드씬 그때도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우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우는 장면. 네. 연기 별로였어요, 그건. 연기가 별로였다. 네. 안 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흉내만 멀리서 찍으니까 오늘 흉내만 조금 낸 거야. 아니, 뭐야, 진짜? 네, 진짜로요. 어떠셨어요, 연상감독님? 저는 이 장면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자분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잘 만들었고 좋은 영화인지는 알지만 좋아한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인 자신이 이 영화가 좋다고 하면은 츠네오가 너무 미화된 것 같아서 자기는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츠네오가 굉장히 비겁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우는 그리고 감독 또한 츠네오의 눈물을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좀 미화됐다 생각하면서 근데 그 장면에서 자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걸 마음 아파하는 자신이 싫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조제 앞에서 그렇게 울었으면 자기는 차라리 괜찮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카나에 앞에서 울어서? 네. 근데 그거 조제 앞에서는 좀 비겁하게 어쨌든 간 책임을 안 지고 떠났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사랑의 책임을 무조건 다 지면서 남자가 그래야 되진 않지 않을까 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남자는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한 남자라고 이제 그려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츠네오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도망쳐버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영화는 미화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선도 있구나 했거든요. 분명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별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모두가 츠네오의 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이건 성별뿐 아니라 내 쪽에서 좀 덜 사랑할 때 도망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사랑 못 하잖아요. 억지로 끌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반대편은 무조건 상처를 받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뭔가 그분은 사랑 안에는 책임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츠네오가 나쁜 남자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겁한 남자. 비겁한 남자인데 영화는 그거를 미화해서 사실 츠네오에게 마음이 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천매미랑 비슷하게 츠네오로 시작이 되지만 마음은 조지한테 훨씬 더 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감독이 츠네오에게 마음이 가도록 연출을 한 것 같진 않아요. 저 기준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츠네오에게 마음이 좀 가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도망쳤다. 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유는 한 가지다. 그러니까 이유는 늘어놓을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야. 네. 내가 도망친 거야. 라고 말하죠. 저는 그 이유를 자기한테 온전히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한 책임이 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용감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애. 그래서 비장애인이 결국 도망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아까 말했듯이 모두의 사랑이라고 이건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을 만났잖아요. 네. 저는 1년 있으면 헤어지거든요. 1년하고 더 몇 개월 더 만났죠. 네. 그 후로 몇 개월 더 같이 그죠. 살았다고 했으니까 한 1년 6개월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모든 연애는 패턴이 1년 6개월 못 가요. 그래서 제 연애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만나도 좋은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사그라들어서 내가 도망치는 격으로 연애들을 다 끝내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럼 내가 결국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랑에 대한 태도를 갖고 토론할 만한 영화긴 같기는 해요. 이게 근데 이 영화는 책임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서. 근데 사랑에 집중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선적으로 얘는 나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사실 츠네오는 조제 없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나에가 꿰뚫어 본 거죠. 그냥 그렇게 훌륭한 애가 아닌데. 근데 그 후에 카나에가 다시 끌린 거는 정말 츠네오는 이제 괜찮은 사람 된 거예요. 다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츠네오도 카나에를 다시 만난 게 카나에가 처음으로 솔직해진 거예요. 울잖아요. 나 너무 초라해. 나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때 걔 때렸었어.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 지금 꿈도 없어. 라고 하면서 망가진 모습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제야 츠네오가 카나에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카나에도 츠네오를 한 명의 되게 책임감 있는 한 남자로 본 것 같아요. 그녀 곁에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슬프지만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은 게 조제가 그 호랑이를 보러 갔을 때 이래요. 얘기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감사하다고 해. 이래요. 저는 맞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고 들어가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요거를 100%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50, 나 50이 아니라 나 100, 너 100. 이렇게 하는 게 전 사랑 같아요. 근데 조제는 츠네오한테 100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리고 츠네오도 저는 조제한테 100을 요구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더 이상 그게 해주기 싫은 것도 있지만 요구도 할 게 없을 때 사랑이 식는 거고 그 과정이 여행의 모습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츠네오에게 책임을 묻는 장면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2장면 정도 있는데 초반에 할머니가 그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얘는 몸이 아파서 당신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카메라가 이제 쓱 츠네오한테 쑥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말을 들어서 고민을 했겠죠. 마음이 가지만 그래도 조제와의 뭔가 관계를 시작하려면 내가 그런 책임을 갖고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장면도 있었고 동생도 지친 거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연애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츠네오의 그런 고뇌에 대해서 또래 남성 관객이라면 어떤 공감을 한 부분들이 저는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사실 처음 시작부터 츠네오의 상황은 좋잖아요. 네. 츠네오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지? 이러면서 뭐 사진첩 둘러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감독 자체가 여기 모든 주인공을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첫 장면에서 이게 몇 년 전이지 한 게 그러면은 이 영화 다 끝나고 몇 년 뒤에 자기가 사진 보면서 조제와의 이야기를 되게 밝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거잖아요. 같은데. 그쵸? 근데 저는 초반에 그 츠네오가 되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츠네오도 고향이 있고 이제 대학을 오려고 아마 도쿄로 온 거겠죠. 그리고 집밥을 그리워하는 네.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밥 안 해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 혹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제한테 마음이 이렇게 갔던 것 같고 연애도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여러 여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못하고. 그게 성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진짜 좀 외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호감 아니었고 전혀.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영화가 전혀 비호감 아니죠. 업어주는 바닷가 장면 하나만으로도 비호감 아니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츠네오 같은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제와의 1년이 넘는 연애를 끝내고 헤어지고 나서 내가 비겁한 것 같다. 내가 도망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네. 털어놨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책망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친구를. 모든 연애가 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네,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영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많네요. 네, 이 영화가 진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을 줄은. 연결 컨텐츠 해볼게요.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전 큐 안 해요? 큐도 할까? 큐 네. 나밖에 하면 안 아, 되는데. 저도 준비합시다. 근데 준비했어요. 했어요. 큐 합시다. 얘기하면서. 큐 합시다. 네. 네. 저는 창밖 큐 안 해요? 해야지. 창밖에 큐. 제 큐는요. 네. 조제와 함께 어딘가를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조제랑? 싶으세요? 네. 조제랑 와, 조제랑 간다. 데려와서요. 아, 네. 비행기 태우고 한국 내려와서 한국 데려와서 지금 생각하는 강릉을 가서요. 강릉. 네. 오. 바다도 보고 친구랑 봤는데? 네? 친구랑 나랑도 봐요. 한국 바다도 봐야죠. 한국 강릉 바다를 보고 해산물 좋아하니까 또 그런 오징어회 이런 거 먹고 생각나는 게 바다네요. 저는. 네. 저는 요리를 좋아하니까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구경을 좀 시켜주고 같이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요리를 해먹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요리하라 그러고 각자 하나씩 해야지. 난 한국 요리. 저기 조제는 일본 요리. 네. 아까 그 연근 그거. 맛있겠더라. 네, 예린 씨는? 저는 미용실 데려갈 거예요. 메이크오버. 네. 어떤 스타일로?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는 조제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옷 입고 그런 거. 그런데 옷은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할 수 있겠지만 머리를 하는 그 소확행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자르겠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공간이 있다. 거기서 파마를 하든 뭐 염색을 하든 그런 식으로 가발 쓰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조제가. 너무 귀여워. 네. 간발 가발. 책 읽을 때 맞아요. 이입하려고. 엎드려서. 미용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겠네요. 또 연말에 창밖에 어워즈 하면 또 많이 등장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윤성 감독님 큐는 뭔가요? 저는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조제가 자기 스스로 붙인 이름이잖아요. 조제를. 네. 근데 두 분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요? 네, 여름애님의 여름애. 아~ 주애리님의 주애리니 스스로 만든 그죠. 불려지길 그렇네. 바라는 이름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두 분이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없어서. 그 사이에 서 감독님 하나 지어주세요. 저는 근데 저 할 얘기가 저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저 은센이라고 불러요. 은센. 근데 이것도 제가 붙인 거긴 해요. 네. 왜요? 저는 중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 중국어를 좀 하셨던 분인데 중국어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제 이름 그럼 중국어를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이게 다 하니까 뭐 누구는 어떻게 불러요? 하는데 저도 이제 손들어서 저는요, 그러니까 뭔가 은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음이 좀 좋아서 저를 그냥 그렇게 부르기 은센으로 정체화 좀 했어요. 그래서 레이디버드 같은 건가요? 그래서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친구들은 저를 은센 혹은 센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시 부모님도 부른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은 되게 안 불러주잖아요. 레이디버드에서도. 맞아. 그랬구나. 네, 두 분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본명이 김예린이고 주예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주인공 하고 싶어서 주자 넣었어요. 주인공 예린이. 네. 그러니까 주자가 약간 주도적인 느낌이 좀 네. 있는 거라서 그리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주시를 했어요? 주인공 하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 막상 별로 저는 생각이 없는데 일단 여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할 때 본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고 제가 여름을 좋아하니까 얼마 전에 다른 뮤지션 분 이름을 듣고 네. 제가 이런 느낌으로 여름해가 여름해라고 하셨나라는 어떤 거였어요? 강산해. 강산의 본명 아니야? 본명이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그 위대한 뮤지션이죠, 강산의 씨. 애가 아이가 아니라 어인 게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강산의 아이 아니에요? 어이 예? 애예요, 애. 아 진짜? 강산의 나랑 같은 애. 강과산에 살얼이 났다. 강산에 살얼이 났다. 아 그거구나. 선배님이시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명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뭔가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 그냥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에 봄에 할래요 저. 하세요. 다 많아요 제 주변에. 다 겨울에다 가을에다 있는데 봄에 네. 하시고 가을에 하시고 겨울에도 오겠지 뭐. 막상 그렇게 고차원적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저도요. 주인공 해야지 하면서 다들 막 장명소 가서 막 장명소. 이름 바꾸고 그럴 수 있죠. 그러는데 저 그냥 했어요. 저희도 뭐 은성 감독님 거 나중에 하나 지어드리죠. 네. 감독에 있었는데 뭐였지? 큐트해. 큐트해 맞아 큐트해. 저 애로 끝나는 네. 여름에 네. 큐트해. 예린 씨 뭐였지? 저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하셔서. 그리고 가끔 제가 곰곰해가 돼요. 정말 많은 생각들을 잡생각 진짜 많거든요. 네. 곰곰이 생각하고 문득 말하죠. 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독님이 곰곰해. 자 그러면 네. 이제 연결 컨텐츠. 네요.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부터 할게요. 저는 그 오프닝에 그 필름 카메라들 현상한 것처럼 지나가잖아요. 네. 저는 필름 카메라를 이제 연결 컨텐츠인데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데 그 필름 누굴 보여주고 밑에 이제 날짜 표기되게 네. 진짜 옛날 필름 카메라 현상처럼 네. 사용하게 되는 어플이 있어요. 네. 저 받았을 때 무료였는데 무료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딱 그 정말 이 조제호랑이 물고기들 오프닝 장면에서 나왔던 그런 필름 카메라의 느낌이 나는 사진들을 필터로서 원하신다면 추천해드릴게요. 필카 안 찍은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 필카 실사의 느낌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이 뭐지? 한글 저장할 때 디스켓 모양의 그 저장 아이콘 그 뭔지 모른다고. 모르지. 네. 모르죠. 플로피 디스크. 그렇죠. CD도 요새는 안 CD도 쓰지 없죠. 않아요? 안 쓰죠. 노트북이 없잖아요. 네. 네. 소장용이죠, CD는. 저 USB죠, 다. 저는 그 처음으로 누군가가 했던 말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맞아. 그거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놀라서 그냥 프랑스와드 사강이 했던 말. 그 프랑스와드 사강이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네. 그거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소설이 먼저 있고요. 김영하 김영하 소설. 작가의. 네. 그리고 영화도 있나요? 영화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거기서 따온 거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드 사강의 말년이 좀 험난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작가로서 성공은 되게 일찍 했는데 좀 피폐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랬을 때 법정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을 때 한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근데 이 말이 참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지지 않으면서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한국 사회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꿈꾸는 사회는 아름다운 개인주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어떤 개성을 추구하던 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랑 조금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라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도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예린 씨? 저는 장소인데요. 소품샵이에요. 요즘에 소품샵 되게 많잖아요. 그 연남동 홍대 그쪽에 네온 더스트라는 샵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조제 방이 그렇게 빈티지한 소품들로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이 네온 더스트라는 소품샵에 가면 약간 타임 트래블하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구경만 해도 재밌어요. 인테리어 소품. 네, 뭐 인테리어 아니 뭐 인테리어 딱히 인테리어도 아니고요. 뭐 열쇠고리, 조그만 인형, 우리들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양배추 인형 그런 거 있죠. 뭐 트롤, 뭐 스티커, 거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없이 꾸며져 있는 데인데 약간 미국 빈티지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한 3-4천 원짜리 열쇠고리 하나 사오면은 그날 기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네온 더스트. 네. 협찬 아니죠? 아니죠. 듣고 계신가요? 예.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간은 역시 금방 가네요. 네. 네. 또 다음번에는 아마 추천해주신 영화로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작품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은성 감독님 마무리해주세요. 네,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